안녕하세요. 관계부교 이주영입니다. 이번 시간 170페이지의 착공 함께 보십니다. 사업자 주택건설 사업을 완료하게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 승인 받게 되면 착공 신고하고 공사 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건설 절차와 관련되어 착공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체는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면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착공신고함으로써 착공신고 필증을 발급받게 되는데 그 이후 주택건설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개정사항과 관련되어 착공신고 시기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게 되었는데 사업계획 승인받은 자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이후 5년 이내 착공신고하고 공사 개시하고 공고별 분할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최초 공사 진행하는 1공구에 대해서는 승인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착공신고하고 공사 개시하지만 그 밖의 공구의 경우에는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착공신고하고 공사 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게 있습니다. 2014년까지는 착공신고 시기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착공신고하고 공사 개시하던 것을 2015년도에는 3년 이내 착공신고하고 공사 개시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개정했습니다. 사실 몇 년 동안 주택건설 경기가 워낙 불경기다 보니 많은 건설업체에서 어려움을 호소했고 그런 영향에 따라 착공신고 시기를 5년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이죠. 그러면 이 대통령 임기 5년 사이에는 부동산 가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이번 정권에도 취임 초기에 부동산 관련 대책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때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 아무 효과 없었고요. 2015년도에 최모 장관이 기용되면서 부동산 관련 대책을 새로 마련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알길 4월달부터 한 10일까지 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탄지구나 또는 광교지구, 하남 미래지구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1억 정도 형성된 아파트가 꽤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월 달에 동탄 신도시에서 공급하는 1000세 정도의 아파트에 달랑 분양 신청한 사람이 2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또다시 여러 가지 좀 문제를 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임기인 5년을 착공신고 시기로 정해놓게 된다면 사업체가 사업계획 승인받은 이후에 분양시장이 활성화되었을 때 착공신고하고 분양 시도하게 되면 좀 미분양 사태는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 착공신고 시기에 관한 사항을 5년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개정 사항으로 꼭 한번 줄 이야기이죠. 그리고 170페이지의 동그라미 2번 착공신고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 한번 확인해 놓으시고 이건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가 있었을 때 주택건설 사업의 착공 시기에 관한 사안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확인만 해 놓습니다. 사업체가 착공신고한 후 공사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받은 해당 주택건설 대지에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매도 청구 대상 대지에 대해 그 대지 소유자가 매도에 합의하였거나 합의 동의하였습니다. 매도 청구에 대한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공사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승소 판결과 관련되어 확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확인만 해놓습니다. 만약 확정 판결만 받은 때 공사 시작할 수 있다. 그런 취지라고 하면 바로 틀립니다. 대신 이쪽은 올해 개정된 사용 금사 후 매도 청구와 맞물리는 사항으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양가로 이번 사업계획 승인 취소 크게 문제 없습니다. 착공신고 시기를 위반했다고 하면 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외에 있지만 그 예외에 대해서는 문제 풀 때 잠깐 살펴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의 설계 시공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감리. 여기 감리는 사업체가 설계 도면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감리라 표현합니다. 여기 감리와 관련되어서는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되어 현재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받거나 시군 구청장이 리모델에 대한 허가한 때 감리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리 요건에 있어서는 특별히 300세 미만의 경우는 건축사 또는 건축감리 전문 회사를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고 300세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은 건축감리 전문회사, 종합감리 전문회사만 감리자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 세대수가 300세 이상의 경우는 건축사는 감리할 수 없습니다. 여기 감리 대상과 관련되어 특례사항을 한번 살펴놓는데 이 특례 읽어보시고 우리가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73페이지에 첫 번째 줄입니다. 양걸 1번 감리자 지정과 관련되어 첫 번째 줄입니다. 사업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인 경우 그리고 건축법에 따라 건축법 동그라미 놓습니다. 공사 감리하는 도시형 생활택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약 국가가 사업체인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택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 감리하는 것이지 주택법령에 따라 감리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된 감리는 총 공사비의 7%를 감리 비용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형 아파트의 공사 비용이 만약 1억이라고 하면 그 30형 아파트 1000세대였을 때 순수한 공사 비용은 1000억인데 그 1000억의 7%인 70억이 감리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국가가 주택건설 사업하는 때 이런 비용 부담하게 된다면 이것 참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국가가 개발하는 건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하게 되었을 때 그에 반영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개발하는 경우는 그러한 감리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감리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택의 경우에는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고 있는 사안인데 이 도시형 생활택에 건축법에 따른 감리 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그 감리 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택에 대해 사업계획 승인 받은 때에는 주택법상의 감리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건축법에 따라 감리를 하게 됩니다. 특례에 관한 사항 조금 이해되겠습니까? 감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시험권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만약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감리자 지정하는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라는 것 기억하시고 300세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은 건축사는 감리자 될 수 없습니다. 건축감리 전문회사, 종합감리 전문회사가 감리자 될 수 있다. 그 정도만 봐놓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에 사용금사 함께 봅니다. 우리 주변에 빌라를 만들게 된다면 빌라는 한 4층 그리고 1층을 필로티를 한다면 5층 정도이죠. 그러한 빌라 개발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소요합니다. 반면 25층짜리 아파트 만들게 되면 그 공사 기간은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공사를 모두 마치고 완공된 주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검사에 관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용검사는 주택건설 사업이나 대지 조성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설계 도면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완공된 주택 등을 이용하게 하는 행정 절차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했던 사업 주체는 주택법령이 정하고 있는 사용금사권자에게 사용금사 신청하게 되면 그 신청의 날부터 15일 이내 사용금사 하여야 합니다. 사용금사에 대한 처리기간이 15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관련된 내용들을 잠깐 살펴놓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양가로 1번입니다. 사업체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 등에 대하여 시, 군, 구청, 장애, 사용공사 받아야 된다. 가로 속에 국가주택공사가 사업체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용금사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178페이지에는 양가로 3번 사용공사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15일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4번 주택 등의 사용 시기 사용공사 받은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공사와 관련된 처리 기간이 15일이라는 것 확인하고 사용공사권자는 원칙적으로 시, 군, 구청, 장이지만 예외적으로 국가 주택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완료한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용공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주택공사를 제외한 지방자산체, 지방공사,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을 완료한 때는 시, 군, 구청장에게 사용공사 받고 국가주택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완료한 때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용금사권자가 되게 됩니다. 사용금사권자가 누구인지 한번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사업체가 일반적인 주택건설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사용공사 신청하도록 되어 있지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170페이지에 양가로 2번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금사 신청 찾으셨죠. 박스를 살펴놓습니다. 1번입니다. 사업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공사 받을 수 없는 경우 파산 동원해 놓습니다. 해당 주택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가 사용공사 신청하고 2번 사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원해 놓습니다.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보증자, 입주 예정자, 시공자가 사용공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했던 사업체가 사용공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 사업체가 파산한 경우에는 시공보증자와 입주 예정자가 사용금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은 선, 분양, 후 시공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체가 완공되기 전에 주택을 입주 예정자에게 매각하게 되면 저 사업체가 꼭 그 계약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죠. 그래서 각종 신탁회사가 이번 주택건설 사업은 반드시 주택을 완공해서 입주 예정자에게 공급할 것이다. 이를 보장받고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시공보증자는 바로 그러한 신탁회사가 사업체의 부도 파산으로 더 이상 주택건설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들이 대신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공사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 시공보증마저 함께 부도 파산하게 되면 입주 예정자가 직접 공사 완료하고 사용공사 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 통닭 이야기가 이슈되는 것 보신 적 있죠? 양계장에서 닭을 키우겠다고 하면 닭의 판매 가격이 한 1,000원, 2,000원인데 실제 우리가 통닭 한 마리 시켜 먹다 보면 한 15,000원, 16,000원 정도의 가격이 매겨집니다. 이것 유통 과정의 문제이죠. 여기 건설업계에서도 2015년 이전까지는 종합건설이라고 하는 건설회사가 있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지금은 일반 건설업자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 현대 이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전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게 되고 저 전문 건설업자는 우리가 이름 잘 모르는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100의 공사를 나왔다고 하면 종합건설에서는 20 정도의 이익을 챙기고 하도급하고요. 하도급받은 전문 건설업체는 64 정도에 또다시 하도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입주 예정자가 계약금, 중도금 등을 납입한 때 주택건설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하면 아직 내지 않았던 중도금 가지고 직접 계약 체결해서 반값 아파트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입주 예정자도 사업체의 파산 시에는
직접 주택건설 사업을 완료하고 사용공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공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들 외에 시공자도 사용공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시공자는 사업체가 시행자이죠. 실제 공사를 담당하는 자를 시공자를 하는데 저 시공자가 공사 완료하고 저 사업체와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 공사 완료된 때 공사 대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 완료 여부는 바로 사용공사 통과했을 때 공사가 완료된 것입니다. 미분양 사태가 발생해서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인 사업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공사 다 끝난 데 불구하고 사용공사 신청하지 않는다면 그 돈을 받기 위한 시공자가 사용금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 파산 시에는 시공자만 사용공사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체가 이유 없이 사용공사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시공보증자, 입주예정자 외 시공자도 사용금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시에는 시공자는 사용공사 신청 못합니다. 그래서 시공자가 사용공사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언제인지 그걸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사용공사와 관련된 절차, 사업체가 주택건설 사업을 완료하면 사용공사권자에게 사용공사 신청하고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사용금사한다. 그 정도를 보시면서 내용을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보실 것이 임시 사용 승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간혹 중개사 시험에서는 시험 문제가 출제되더라고요. 그래서 임시 사용과 관련되어 우리 178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동그라미 2번을 볼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는 건설의 동별로 공사 완료된 때 동별 동그라미 놓습니다. 대지 조성 사업의 경우는 구획별로 공사 완료된 때 구획별 임시 사용 승인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시 사용 승인 대상이 공동택의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 할 수 있다. 세대별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러면 주택건설 사업은 단독택과 공동택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건물 한 동의 공사가 완료되면 임시 사용 승인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택의 한 동과 공동주택의 한 세대는 범위가 같죠. 그래서 공동택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대별 임시 사용 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공동택 건설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원칙적으로 동별 임시 사용 승인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세대별 임시 사용 승인이 가능한데 단독택 건설 사업은 동별 임시 사용 승인만 되고 세대별 임시 사용 승인은 안 됩니다. 그래서 임시 사용 승인의 단위, 대상 구분해 없습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아파트 건설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는데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구경하는 집이라 해서 미리 도배 장판 해놓고 입주 예정자에게 보여주는 집 있죠. 그러한 집은 바로 공동택으로서 세대별 임시 사용 승인받아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택과 관련되어서는 세대별 임시 사용 승인 가능하다라는 것 저렇게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사용공사와 관련된 문제로 간선시설 함께 보십니다. 여기 간선시설은 18회 시험 때도 출제되었고 최근 계속 시험 문제가 반복되더라고요. 대신 최근 출제 경향을 살펴보게 되면 올해는 시험거리가 좀 아닌 듯 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사안들을 함께 봐주시는데 여기 간선시설은 주택단지 안의 기관시설과 단지 외부의 같은 종류의 기관시설을 연결하는 가운데 시설을 간선시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단지 안에 도로가 있는데 그 단지 내 도로는 단지 외부 일반 도로와 연결되어야만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죠. 그때 설치하는 것이 바로 진입도로입니다. 진입도로는 간선시설이죠. 그러면 이러한 간선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만들게 되는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179페이지 양가로 1번입니다. 사업체가 100호, 리모델 사업을 통해 증가한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 그리고 16,5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 상하수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 등에 대해서는 공급하는 자가, 우체통은 국가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서 줄만 쳐놓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시설로서 사업체가 주택건설 사업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리 기부채납 기억나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에 주택건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진입도로 등을 사업체가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그 사업체가 받아들였다고 하면 진입도의 설치는 사업계획 내용에 반영되게 됩니다. 그러한 진입도로 설치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설치 의무가 면제 택락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서와 관련되어서는 도로 상하수시설에 대해서만 특례 인정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잠깐 구분할 게 있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체가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 또는 16,5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간선시설의 설치 의무자가 간선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설치 의무자와 관련되어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는 진입도로는 국도입니까? 지방도입니까? 만약 국도라고 하면 국토관리청이 만들고요. 지방도라고 하면 지자체가 만들 텐데 국도의 생각은 아니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시설과 상하수시설을 만들고 아파트 단지 1층 보게 되면 우체통 있습니다. 그러한 우편함은 우정사업을 국가가 주도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설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제외한 그 밖에 간선시설에 대해서는 공급 사업자가 각각 설치하게 되는데 잠깐 구분할 게 있습니다. 저 사업체가 90호, 90세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간선시설은 사업자가 직접 설치해야 되고요. 100호 이상일 때 설치 의무자가 간선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만약 집이 산 너머 한두 채 만들어지게 되면 이 집까지 우편물 또는 전기 등을 공급할 필요 있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확보하게 된다면 많은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겁니다. 하지만 사업체가 특정한 장소에 100호, 100세대 이상의 집단적인 주택건설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러한 전기, 통신, 우편물 수월하게 공급할 수 있고 배달할 수 있죠. 그런 이익을 얻게 되는 설치 의무자가 간선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호 이상, 16,50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과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때 설치 의무자가 간선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간선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언제까지 설치하는지 설치 시기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십니다. 양가로 2번은 설치 절차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인데 한번 살펴보시고 맨 마지막 줄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간선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일까지 설치 완료해야 한다. 사용검사일 동그라미 넣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가로 3번 설치비에 대해 그냥 보시고요. 4번 설치비 상환입니다. 특히 3번입니다. 간선시설의 설치비 상환 계약에 정하는 설치비 상환 기간은 당해공사의 사용검사일부터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 간선시설은 설치 의무자가 사용검사일까지 설치해야 되는데 저 사용검사일까지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 주체가 대신 설치할 수 있죠. 사업체가 그렇게 대신 설치하게 되면 설치 비용만큼은 돌려받아야 되죠. 그래서 설치비 상환 계약을 체결하고 저 설치비 상환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계약 내용의 주된 핵심은 설치 비용을 언제까지 돌려받느냐. 그게 문제이죠. 사용검사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그래서 간선시설 설치와 관련되어 설치기간이 언제 변경되는지 100호 16,500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설치기는 사용검사일까지였습니다. 그 정도를 한번 보시는 게 이쪽에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5절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된 각종 부대상, 관계사항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지금까지 주택건설 절차에 관한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우선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바로 사업 주체였습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면서 법률 행위 기억나시죠? 그러한 법률 행위는 권리 능력 가진 자가 하는 것이다. 행위 능력 가진 자가 하는 것이다. 행위 능력이었죠. 만약 무능력자라고 하면 법률 행위를 제대로 못했었습니다. 그처럼 주택법에 따른 30세 이상의 집단적인 주택 건설 사업, 그리고 10,000m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할 수 있는 자, 누구냐? 바로 사업체였죠. 그러면 그런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 누구인지 우리 주택법에서는 법률로 따로 정해놓고 있는데, 국가기관인 경우는 아무런 제한 없이 주택 건설 사업 할 수 있고, 민간이 개발 사업 하고자 한다면 등록에 관한 절차 거친 등록 사업자만.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주택 건설 사업 시행하는 때는 등록하도록 되어 있지만, 딱 한 번 하고 주택 건설 사업을 딱 한 번만 하고 해산해 버리게 되는 주택조합의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받아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령상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함께 보셨고, 특별히 주택법과 직접 관계되어 있는 주택 건설 사업자로서 등록 사업자에 관한 사항과 조합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 여기 등록 사업자와 관련되어서는 등록관청이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것 기억나며, 등록할 대상은 연간 20호, 20세대, 연간 10,000m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등록 대상이었습니다. 특별히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연간 30세대 이상인데 등록 대상이었던 것 다시 살펴놓습니다. 등록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자본금에 관한 요건으로 3, 그리고 6, 3억, 개인의 경우는 자산평가액이 6억 원 이상인데 등록한다. 그리고 이들이 법을 위반하게 되면 등록 말소 가능한데, 필수적 등록 말소 사유와 관련되어 거짓 부정한, 그리고 등록증 대여 시에 등록 말소 하여야 한다. 이게 기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번 또는 3번 반복하게 되면 그 이후 함께 하실 것이 시공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등록 위반 시에 특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행정처분의 감경.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게 된다면 이 정도에서 시험 문제가 반복되더라고요. 그리고 조합과 관련되어서는 조합 설립 절차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함께 보셨는데, 조합 설립 방법은 인가제와 신고제였습니다. 특별히 신고제는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때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그냥 직장주택조합은 인가받아 설립하고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인 경우에만 신고하고 설립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합 설립 요건과 관련되어 우리가 열심히 보셨는데, 올해 시험에 나와야 될 만한 게 인가받아 설립하는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주택건설 예정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해산 시에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수 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최소 20명 이상. 조합원 자격은 조합 설립 인가 가능한 날부터, 인가 신청 일부터 입주 가능한 날까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만 조합원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신고에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 보신 적 있고요. 인가받아 설립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 설립 시기는 사용무사 후 10년. 증축하기 위한 임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15년. 조합원 수에 대한 제한 없었습니다. 조합원 자격은 소유자만. 그리고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 확보한 때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수 있죠. 그리고 신속하게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자는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조합 구성원은 조합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 이러한 자격을 조합원지라 했습니다. 특별히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지는 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을 교체, 변경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예외적으로 추가 모집, 설립 인가 이후 가능했습니다. 예외적으로 결혼 발생 시에 충원 가능했죠. 여기 추가 모집과 관련되어서는 시군 구청장의 승인 받아야 되고, 추가 모집 시기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그리고 추가 모집하게 되었을 때 그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인데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인 때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발생 시의 충원과 관련되어서는 충원 가능한 사유, 사망,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자 수년 지위를 양도한 경우, 무자격, 그리고 2분의 1 미만이라는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본 적이 있고요. 이렇게 충원하고자 할 때 충원하는 자도 무주택 세대주 85세대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여야 되죠. 언제 기준으로? 조합 설립 인가 신청 기준으로 무주택자인 때만 조합원으로 충원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된 특례 사항으로 회계감사에 관한 문제와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에 관한 문제를 함께 보셨는데, 여기 등록사업자 소유한 땅은 공공택지에 한정하여 주택건설 용지로 사용할 수 없다. 공공택지에 대한 사용 제한 기억해야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 대행,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등록사업자에게 맡길 수 있죠. 다만 조합가입의 알선 업무는 제외시켰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이게 사업체와 관련되어 우리가 보신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우리가 함께 보셨는데, 현재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대지 면적에 따라 10만 이상인 때는 지도이사, 대도시장이, 10만 미만인 경우는 시장 군수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로 국토교통부 장관을 받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 30이었죠. 대중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많이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50호 50세대를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한옥, 그리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서 세대를 주거지는 면적이 30m 이상이고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는 두 가지, 최소 두 가지는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특례, 예외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제외되는 주상 복합 건축물과 공구별 분할 사업 시행 600이었죠. 그래서 600이란 말 기억하신다고 하면 한 개 주택단지에 둘 이상의 공구를 두게 되면 600 나누기 2, 최소 300세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구와 공구 사이에는 폭 6m 이상의 경계를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대지 소유권 필요로 하는데, 국가는 대지 소유권 없이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공사가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에 승인 받고자 하면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한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국가기관의 경우는 대지 소유권 없이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는데,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 바로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대지 소유권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게 되면 그 신청의 날부터 60일 이내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이거 재량행위죠. 이러한 재량행위와 관련되어서는 기부채납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다시 살펴볼 수 있는데, 현재 기부채납은 긍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라는 것 다시 기억합니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또는 과도한 기반시설의 설치,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기부채납과 관련된 사항을 저렇게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받은 자는 착공신고하고 공사 개시하게 되는데, 이 착공신고 시기 사업계획 승인받은 날부터 5년, 공고일 분할 사업 시행하게 되면 최초 공사 진행 공고의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착공신고하고 공사 개시하지만, 그 밖의 공고의 경우는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착공신고하고 공사 개시할 수 있습니다. 감리에 관한 문제도 착공과 관련되어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사용공사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이 사용공사는 지금까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했던 사업 주체가 사용공사 신청하게 되면
그 신청했을 날부터 15일 이내 사용 금사하여야 한다. 특별히 국가주택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완료했다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용공사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사용공사권자는 시, 군, 구청장이지만 예외적인 사용공사권자로 국토교통부 장관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임시 사용 승인과 관련된 이야기 함께 보셨고, 간선시설에 관한 사안으로 사업체가 100호, 16,50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설치 의무자가 간선시설 설치하여야 한다. 특별히 도로시설과 상하수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데, 여기 상하수도 요금 우리 지자체에 납부하시죠? 그리고 진입도로는 국도의 성격 가집니까? 지방도이죠. 그래서 지자체가 설치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설치 시기와 관련되어서는 사용 금사일까지 설치하여야 하고, 사용 금사일까지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설치비 상환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체가 대신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 절차와 관련된 사안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놓으면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분명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된 관계 사항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